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중에 조사 설계의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6단계로 보통 저는 이론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어떠한 문제가 인식이 되고 주제가 설정이 되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사전 각본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 설정을 조사 설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조사 설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사 설계를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적에 조사 설계의 종류에는 탐색적 조사 설계도 있고 기술적 조사 설계도 있고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나눕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걸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험적 조사 설계를 그냥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노트를 정리해 본 것처럼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그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도출되는가 또는 어떠한 변화가 연구 결과에 도출했는데 그 변화가 즉 종속변인이라고 부르는 그 변화가 대체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실험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존재성이나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험 연구에서는 하나의 집단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집단을 본래의 하나의 집단을 두 개로 나누었을 때 그 두 개로 나눈 집단 중에 독립변인이라고 불리우는 실험 처치를 또는 실험 변인을 가미한 집단을 우리는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의 연구 목적의 집단이죠. 독립변인을 가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을 볼 거니까. 그것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 또는 통정 집단이라고 합니다. 비교 목적으로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집단이죠. 바로 이러한 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또는 연구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선적으로 나눔으로써 동질적으로 두 집단을 구성해 놓고 그리고 독립변인을 가미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험 설계 또는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연구 목적을 위하여 두 집단,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적에 아무런 의도를 가미함이 없이 무선적으로 또는 무차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나중에 독립변인을 가미해서 지위를 실험과 통제 집단으로 나눴기 때문에 독립변인 가미 전에는 그 어떤 변인도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실험 변인의 본래적인 목적인 독립변인의 존재성 그 자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수 실험 집단, 진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 타당도,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높다. 본래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 연구의 본래 목적인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그 어느 경우보다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진 또는 순수라는 말을 붙여서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장점은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전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도 있고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도 있고 또 그러면 솔로몬 사집단 설계, 맞으면 사전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와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같이 묶어서 4개의 분류로 해놓고 비교하는 솔로몬 사집단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인 설계도 바로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진실험 설계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눌 때 동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적에 임의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분류해 놓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방식을 준실험 설계 또 유사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이 준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할당을 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도 없고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것이 불가능한 전실험 설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는 비교할 수 있다고 중간적 입장을 설정하지만, 그러나 진실험 설계와 순수실험 진실험 설계, 즉 순수실험 설계보다는 당연히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이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보는 데는, 그걸 상관관계로 알아보든 인과관계, 본래 인과관계로 알아봐야 되는데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상대적으로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타당도, 즉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도 있고 이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질집단에서는 통제집단이 연구 목적에 독립변이를 가미한 소위 실험집단과 동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인 통제집단을 사전사후검사에서 알아보는 설계, 또는 이질적인 통제집단을 사후에만 검사해서 알아보는 설계해서 그냥 통제라는 말 빼고 이질집단 사후검사, 사전사후검사 설계,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라고 이렇게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이 적어도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최소한 3번 내지 3번에서 5번 정도는 사전검사하고, 그리고 독립변이를 가미하는데 쭉 일정 간격으로 또 한 3번에 한 5번 정도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 조사를 해서 비교해보는 시계열검사 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준실험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준실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준실험 설계의 문제점인 내적 타당도가 낮다는 점을 어떻게 이를 내적 타당도가 낮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해서 바로 준실험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는 통제 집단을 이용하는 방법, 무선 표집 방법이나 무선화의 방법 또는 착지키 방법 등이 있다라고 앞선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나 단일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또는 정태 집단 비교 설계 등이 있는데,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 또는 전실험 설계, 이런 말들을 혼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교재에서는 그냥 전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를 유형만 가지고 설명했지만, 이건 유사실험 설계인 준실험 설계보다 훨씬 더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무작위 할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인과관계의 규명은 당연하고 상관관계조차도 규명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연구설계라고 하기에는 쑥스러워서 원시란 말을 붙이거나 실험설계에 앞선 탐색적 연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실험설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실험설계를 이렇게 진실험설계, 준실험설계, 전실험설계로 나누어서 큰 통을 받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일사례 연구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사례 연구 설계. 단일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결국에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단일사례 연구 설계. 자, 이렇게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사례 연구설계라고 하는 것은, 단일사례 연구설계의 개요는, 단일사례 연구설계는 개입의 효과성을, 개입의 효과성 확인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단일사례 연구설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례에 개입을 했을 때, 어떠한 사례에 어떤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단일사례 연구설계인데, 단일사례 연구설계는 그냥 개요라고 해서 그냥 특징을 같이 적겠습니다만, 단일사례 연구설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집단, 하나의 조직, 하나의 지역사회만을 가지고 그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독립변이나 실험 변이를 가미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는 실험 설계보다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효과 유무를, 효과성 유무를 확인하는 데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을 가미했을 때 효과, 그 개입이, 작용이라고 하는 개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일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말하자면 개념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의 명확화 및 비교를 특징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학계에도 다 약속을 되어 있는 것이 A와 B, 대문자 A와 B라고 하는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쓰고 있는데, A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 단계로 이를 기초선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초선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선 단계. 그에 비해서 B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를 말합니다. 개입 국면이죠. 개입 국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초선 단계의 개입 전 단계와 기초선 단계인 개입 전 단계와 본래 상태의 단계죠. 그리고 개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그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일사례 연구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입 단계를 아주 명확히 하고 이를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성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험적 절차,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반복 측정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개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를 단일사례 연구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 단일사례 연구 설계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어떤 개입의 효과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현장 실천에 아주 유용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을 때 도대체 그 개입의 효과가 있긴 하냐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효과성 또는 개입의 효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여기 효과성이가 적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사례 연구 설계, 거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기본 특징 나와 있죠. 경험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또 단일평가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시면 개입 전후의 단계 명확화 및 비교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더 이 학계에서 다 약속이 된 걸로 대문자 A와 B로 나누어 설명하되,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 단계, 그래서 기초선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문자 B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 개입 국면에서 대상,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개입을 실행하는 이 단계를 B라고 표현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복 측정,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그야말로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를 번갈아 반복함으로써 효과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반복 측정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장단점,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장단점. 그냥 장단점을, 특징과 너무 번호가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단일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거기 보면 전통적인 조사 연구는 개입 전, 개입 후에만 측정을 하므로 중간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그 중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중간 과정에도 정보나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복 측정을 통해서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 A와 B 단계를 번갈아 하다 보니까, 반복 측정하다 보니까 언제나 개입 전과 개입 후만 바라보던 기존 설계와는 달리 중간 단계에서 피드백이 재빨리 이루어지고, 바로 여기는 정보나 자료 제공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어쩌면 형성평가라고 펼 수 있는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 또는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서 바로 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도 어떠한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고 일단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기본 특징을 이해하면 상황이나 사례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시켜 이용할 수 있다. 뭐 구체적으로 전문가처럼 설명하지 못하지만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국면의 다양한 사례나 국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 다양한 사례나 국면에서의 높은 활용도, 그냥 주절로 쓴다면 높은 활용도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높은 활용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실천 현장에서의 개입의 효과성, 실천 현장에서의 효과성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확인의 결과는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를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측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 완화나 해결을 위한 동기 자극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은 이 현장에서의 개입을 통해서 그도 반복 측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 가능하다. 자, 같이 첨가해 주시고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 그러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양적 질적 연구에 모두 양적 질적 연구가 모두 가능하다. 양적 질적 연구가 모두 가능하다. 라는 특징을 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양적 질적 연구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의 사례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의 적용 가능성은 낮다. 의적 타당도가 때문에 낮은 의적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사례,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이 높을지 모르나 그 사례에 대한 적용, 개입의 효과는 그 사례에 대한 개입의 효과일 뿐이지 다른 사례에도 개입의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유형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걸로서는 여러분들 A, B 설계. 기초전 단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A, B 단계. 그 다음에 A, B, A 설계. 또 그러면 A, B, A, B 설계. A, B, A, B 설계. 자,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는 B, A, B 설계. B, A, B 설계. 먼저 개입부터 해놓고 본래 상태가 어떻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 피드백을 통해서 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B, A, B 설계. 또 그런가 하면 A라고 하는 기초선 단계에 B라는 개입도 시켜보고
C라는 개입도 해보고 D라는 개입도 해봐서 어떤 개입의 효과성이 보다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A, B, C, D 설계가 되겠어요. A, B, C, D 설계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 기초선 설계. 복수 기초선 설계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갑이라고 하는 기초선과 을이라고 하는 기초선에 거기에다가 B라고 하는 똑같은 개입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개입이 A 사례에 갑이라고 하는 사례에 효과가 있는지 을이라고 하는 사례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모두에게도 다 똑같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것은 두 개 똑같은 개입 기법을 각기 다른 기초선 상태에 개입시켜서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 AB 설계 기초선 단계에서 바로 개입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단일 사례 연구이다. 기본 시간 연속 설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AB 설계라고 하는 것은 AB 설계에서 우리는 B라고 하는 개입이 얼마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개입의 효과성이라는 말로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에 비해서? 본래 상태가 어떠했는데 B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자 색깔 바꿔서 6번 통제 집단이 없어도 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이라는 개념은 뭐였어? 통제 집단, 통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집단을 통제 집단, 통정 집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초선 단계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통제 집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장점의 의미로 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AB 설계 왔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ABA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은 제3의 국면에 있어서 표적 행동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 B국면에서의 행동은 개입 때문이라는 확신을 더 높일 수가 있다. 기초선 단계에 B라는 개입을 했는데 B라는 개입을 했다. 근데 확실히 B라는 효과가 있다면 B의 개입은 대단히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는데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개입을 중단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자, 이런 것 등을 본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B라고 하는 개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연구가 바로 여기 나오는 ABA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BAB 설계가 있는데 ABAB 설계는 ABA의 개입을 중단한 국면에다가 다시 개입을 게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반전 설계, ABAB 설계라고 합니다. 이건 반전 설계라고 하는 거죠. 반전 설계. 다음에 별표는 BAB 설계를 내주시고 BAB 설계는 먼저 기초선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바로 개입부터 한 다음에 개입을 중단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또 다른 개입을 하는 것을 BAB 설계라고 합니다. BAB 설계. 다음에 BAB 설계는 거기다가 위기 개입 모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위기 개입 모델. 다음에 복수 기초선 설계가 나와 있군요. 복수 기초선 설계. 이 복수 기초선 설계에는 개입 중단의 문제점을 계산하면서 개입과 표정행동의 변화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겠는데 이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여러 문제나 여러 상황이나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여 같은 효과를 얻음으로써 개입의 인과적 효과의 확신을 확인하려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제는 갑이라고 하는 사태에서도 적용이 되고 을이라고 하는 사태에서도 적용이 되고 병이라고 하는 사태에서도 이 무소불위의 또는 만사형통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A라고 하는 기초선 단계에 B라고 하는 개입도 시켜보고 C라고 하는 개입도 시켜보고 D라고 하는 개입도 시켜보는 등의 이것을 다중요소 설계라고 합니다. 다중요소 설계. 하나의 기초선 자료에 대해 여러 각기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A, B, C, D 설계라고 해서 다중요인 설계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설계 중에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요즘부터 하나씩 나와서 여기다가 단일 사례 연구 설계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할 말이야 많겠지만 이런 정도에서 조사 설계의 영역에서 출제 범위를 마감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고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면 그 조사 설계의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자료 수집을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질 리가 없는 자료 수집 방법에는 역시 뭐니 해도 관찰법이 되겠어요. 관찰법. 전에 인행사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찰법은 미리 말하지만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의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명쾌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징을 보겠어요. 이미 앞에도 한번 적어봤기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실제로의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설정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은 절대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절대론은 어떤 법칙을 강조하는 거죠. 법칙 강조.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냥 절대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결정론.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그야말로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인적, 물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인적, 물적 환경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강요되듯이 강제로 배우기도 하지만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소극적 교육과 같은 것을 통해서 느낌으로써 내 몸에 배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환경결정론, 학습이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SR선.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인 리스폰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결정론, 학습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행동주의는 원자론, 요소론의 입장에 그랬대요. 요소론. 행동의 변화가 대단히 완만하게 점진적 변화. 행동의 변화. 점진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때문에 이 행동주의에서 바라볼 적에는 어떠한 행동의 변화나 학습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 변화, 점진적 행동의 변화를 스텝 바이 스텝에서 과제의 세분화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요소론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하나하나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초신경적 접근.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중추, 인지론적 입장은 중추신경적 접근, 말초신경적 접근이란 말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갑자기 뜬금없이 쓰는 것은 첫 번째 다뤄야 될 자료 수집의 방법인 바로 관찰법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찰법 나와 있죠. 관찰법. 자, 관찰법을 좀 몇 가지 정리하면서 또 한 판을 정리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법. 유현적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현적 행동 대상, 유현적 행동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유현적 행동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즉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론적 입장이고 행동주의의 기본 연구 방법이나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 사회과학의 일환으로 연구를 한다면 계획적 관찰하에 자료 수집이 되겠어요. 자료 수집. 우리가 보면 우연이란 단어도 있지만 우연히 속에는 분명히 무엇을 알고 싶은, 그러나 그 무엇을 아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남에게 들키지 않고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때문에 여기는 계획적 관찰 하의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의 유형으로서는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이 있습니다.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 이렇게 두 가지. 통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공간적 범위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놓고 그 속에서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통제 관찰. 이 통제 관찰은 지금 실험실이죠. 실험실법, 실험실 연구와 같은 거죠.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놓고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통제 관찰. 비통제 관찰은 자연적 관찰이죠. 자연적 관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그리고 비참여 관찰, 비자연 관찰, 비참여 관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참여 관찰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아마존의 눈물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아마존의 눈물 그 촬영팀들이 그 안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은 민속지법과 같은 또는 민속학 연구에도 주로 쓰는 거. 어떤 언어로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몸으로 의미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참여 관찰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비참여 관찰은 그야말로 연구자가 단지 외부인의 외부인의 지위로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비참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준참여 관찰은 시간이나 공간 범위를 제한해 놓고 그 시간대만 그 공간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준참여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관찰법의 장점은 모든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죠. 모든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대상에. 그치?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리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연령대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관찰법은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양면성을 갖지요. 양면성. 왜냐하면 피관찰자가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지만 거꾸로 뒤에 단점에서 쓰겠지만 연구자의 관찰이 느껴지면 이때부터는 조작된 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놔두시고. 다음에 이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시각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직접 연구로 인해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 또 관찰법은 양적 처리가 때문에 통계 처리도 용이하다. 이런 식의 장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먼저 연구 대상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쓴 것처럼 만약에 피관찰자가 관찰자의 관찰을 인식하는 순간 연구자 관찰 인식 시 관찰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관찰 인식 시 조작된 자료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면적 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또 그러면 관찰법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밖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자료가 수집되지 전체적 측면에 해서 관찰법에서 문제점. 그래서 보면 관찰법에서 나온 것은 전체적 내면에 대한 관찰도 어렵지만은 또한 소위 전체 장면의 관찰이 곤란하다. 이런 지면상자 그만 쓰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었던 것을 정리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관찰법. 피관찰자에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관찰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냥 기본적인 것. 자, 저서 거의 좋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유연적 행동으로부터 정의적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관찰, 찾아법, 그냥 우연히 눈으로 시각적 정보를 자료라고 하지는 않는다. 계획된 관찰, 맞으면 사전 각본에 의해서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걸 가지고 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된 관찰이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에 보고되게끔 기록되어야 한다. 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지. 장점은 어느 대상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연령대도 다 관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또 판서하지 않았지만 예상외의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심화된 자료 또는 부수적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기다려야 돼요. 연구 목적의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면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더욱이나 주어진 시간 범위나 주어진 공간 범위에서 연구한다면 더욱더 전체 장면에 대한 관찰은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6번에 있는 것처럼 내면 관찰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 활용해서 나오는 것이 유연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적 심층 세계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온 것은 투사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관찰에 있어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편견이나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부터 몸에 배어버린 선입견이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찰할 때는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관적 해석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관찰자. 자, 여기 보시면 장점으로서는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피관찰자가 관찰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나 만약에 피관찰자가 관찰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피관찰자는 조작된 행동, 조작된 자료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문제점을 같이 적었습니다. 어떤 이 관찰법에 대해서는 어린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관찰이라는 것은 주로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 어리면 어릴수록 또 인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느낌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관찰법은 하나만 가지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찰법은 이러한 특징, 이러한 장점, 이러한 단점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가지고 한 덩어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먼저 자료 수집에서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관찰법을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지법부터 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